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글, 리사 아이사토 그림. 잠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침대 바깥을 내다보았다. 방 안이 너무 캄캄해서 투명한 창문과 불투명한 벽을 좀처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족제비처럼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보려 했을 때 근처 교회에서 15분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4번 울렸다. 스크루지는 정각을 알리는 종이 몇 번 울리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투박한 종소리는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계속해서 12번까지 울린 후에야 멈췄다. 12시라고? 스크루지가 잠자리에 든 건 2시를 지났을 때였다. 시계가 고장났구나. 시계 부품에 고드름이라도 낀 게 틀림없어. 세상에 12시라니. 스크루지는 자기 방 시계의 시간 알림 스프링을 눌러보았다. 교회 시계가 알린 터무니없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시계도 자꾸 빠르게 12번 울리더니 멈췄다. 말도 안 돼. 내가 낮 시간 내내, 심지어 또다시 밤이 찾아올 때까지 온종일 잤을 리가 없어. 태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리도 없고 아마 낮 12시일 테지. 문득 걱정스러워진 스크루지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더듬거리며 창문으로 갔다. 뭔가를 보려면 일단 잠옷 소매로 창문에 낀 성에를 문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랬는데도 보이는 게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밖은 여전히 안개가 빽빽하고 엄청 춥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야단법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만약 밤이 밝은 대낮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장악했다면 여지없이 일어났을 일인데 말이다. 이것은 스크루지에게 큰 위안이었다. 나를 헤아릴 수 있는 낮이 없어진다면 이 제1환어음을 받고 3일 후에는 에버니저 스크루지 혹은 그가 정한 대로 지불하시오 라고 쓰인 어음 같은 건 쓸모없는 미국 국채꼴이 될 테니까. 스크루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더 당혹스러웠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생각이 났다. 말리의 유령마저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다.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이 모든 것은 꿈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그 마음은 꾹 눌렸던 용수철이 세차게 튀어오르듯 맨 처음으로 돌아가 이게 꿈인가? 아니야, 아닌가? 라며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했다. 스크루지가 이런 상태로 누워있는 사이에 15분마다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3번 울렸다. 그 순간 불현듯 한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유령이 나타날 거라던 말리의 말이 기억났다. 스크루지는 그 시각이 지날 때까지 깬 상태로 누워있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시 잠들기란 자신이 천국에 가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했으므로 차라리 깨어있는 것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일 터였다.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스크루지는 저도 모르게 깜빡 졸다가 예정된 시각이 지났다고 몇 번이나 확신하곤 했다. 드디어 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딩동. 15분 지났구나. 스크루지가 헤아리며 말했다. 딩동. 30분 지났구나. 딩동. 45분. 딩동. 정각이군. 스크루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잖아. 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뱉은 스크루지의 말 뒤로 곧장 깊고 둔탁하고 공허하고 우울한 종소리가 1시를 알리며 한 번 더 울렸다. 그 순간 방의 불빛이 번쩍 비치더니 침대 커튼이 젖혀졌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군가가 침대 커튼을 젖힌 것이었다. 발치나 등 뒤가 아닌 바로 얼굴 앞에 있는 커튼이
옆으로 휙 젖혀졌다. 부스라치게 놀라 몸을 반쯤 일으킨 스크루지는 커튼을 젖힌 저세상 사람 같은 방문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방문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의 곁, 여러분의 팔꿈치 바로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것처럼 바싹 다가와 있었다. 어린아이 같은 기이한 모습이었다. 아니,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매개물을 통해 바라보는 노인 같았다. 그래서인지 시야에서 아득하도록 멀게 느껴져 아이만한 몸집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목덜미를 지나 허리까지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피부도 곱고 생기가 흘렀다. 두 팔은 매우 길고 근육질이었으며 손도 마찬가지여서 아귀 힘이 대단할 것 같았다. 더없이 가녀린 두 다리와 발은 양팔처럼 맨살이었다. 순백색의 옷 위로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한 손에는 싱싱한 초록 호랑 가시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못 가장자리는 겨울의 상징인 그 나뭇가지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여름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정수리에서 솟아나오는 밝고 선명한 빛이었다. 바로 그 빛 덕분에 위와 같은 모습을 전부 볼 수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모자는 따분할 때마다 빛을 담아두기 위해 갖고 다니는 거대한 촛불 덮개가 분명했다. 하지만 안정을 되찾은 스크루지가 차분하게 살펴보니 정수리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었다. 허리띠 이쪽 저쪽이 번갈아가며 반짝이는데 밝았다가 깜깜해지는 시기여서 그때마다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다. 어떤 때는 팔이 하나만 달린 모습, 또 어떤 때는 다리가 하나만 달린 모습으로 바뀌었다. 다리가 20개 달렸다가 이내 머리 없이 두 다리만 남기도 했다. 몸통 없이 머리만 덩그러니 보일 때도 있었다. 그렇게 사라지는 신체 부위는 짙은 어둠 속에 녹아들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한창 펼쳐지는 가운데 유령이 선명하고 분명한 본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당신이 오늘 밤에 찾아오실 거라던 그 유령입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유령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지막한 소리였다.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유령입니까?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오래된 과거입니까? 난쟁이처럼 지그마한 체구의 유령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니다. 너의 과거다. 누군가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이유를 말할 수 없었을 테지만 스크루지는 유령의 모자 쓴 모습을 보고 싶다는 특이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유령에게 모자를 한 번만 써보라고 부탁했다. 뭐라고? 내가 주는 빛을 너의 그 속된 손으로 그렇게나 빨리 꺼버리고 싶은 거냐? 온갖 욕망으로 이 모자를 만든 사람, 그것을 기나긴 세월 동안 이마까지 푹 눌러쓰고 다니도록 강요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너라는 사실만으로는 족하지 않은가 보구나. 유령이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여태껏 자신이 일부러 유령에게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라고 했는지는 알지도 못했다며 공손하게 해명했다. 그러고는 용기를 내 유령에게 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내 행복을 위해서지. 유령이 대답했다. 스크루지는 정말 고맙다며 인사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잠을 깨우지 않고 하룻밤 푹 자게 놔두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유령이 그 생각을 읽었는지 곧장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자. 잘 새겨들어라. 유령은 그렇게 말하며 억센 손을 내밀어 스크루지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스크루지는 날씨든 시간이든 걷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침대는 따뜻하지만 바깥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금 자신은 잠옷에 슬리퍼, 수면용 모자만 쓴 가벼운 옷차림인데다가 감기까지 걸렸다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았다. 스크루지를 꼭 잡은 유령의 손길은 여인의 손처럼 부드러웠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 스크루지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하지만 유령이 창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자 애걸복걸하며 유령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저는 인간이라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잡아라. 유령이 스크루지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다 대며 말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무사히 떠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은 벽을 뚫고 나아가 어느새 양쪽으로 들판이 펼쳐진 탁 트인 시골길에 서 있었다.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흔적조차 없었다. 어둠과 안개 역시 도시와 함께 걷히고 바닥에 눈이 쌓인 맑고 추운 겨울날이 펼쳐졌다. 맙소사! 스크루지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여긴 제가 자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유령은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 가볍게 스친 것이었지만 유령의 부드러운 손길은 늙은 스크루지의 감각에 계속 남아있는 듯 느껴졌다. 공기 속에 떠다니는 갖가지 향기를 감지하자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수많은 생각과 희망, 기쁨,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입술을 떠는구나. 내 뺨 위에 그것은 무엇이냐? 스크루지는 평소답지 않게 웅얼거리며 뾰루지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유령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그 길을 기억하느냐? 유령이 물었다. 기억하고 말고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열띤 얼굴로 대답했다. 그런 곳을 그토록 오랜 세월 잊고 살았다니 참 이상하구나. 자, 가보자. 둘은 길을 따라 걸었고 스크루지는 대문과 말뚝들, 나무 한 그루까지도 모두 알아보았다. 이윽고 멀리 시골장이 서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다리와 교회, 굽이쳐 흐르는 강도 보였다. 때마침 등에 아이들을 태운 털복숭이 조랑말들이 스크루지와 요령 쪽으로 달려왔다. 아이들은 농부가 모는 이륜마차와 짐수레에 탄 다른 소년들을 부르고 있었다. 모두가 신이 나서 서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 마침내 넓은 들판은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차 상쾌한 공기마저 그 소리를 듣고 깔깔 웃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은 그저 과거의 환영일 뿐이다. 저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해.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스크루지는 모두 알아보며 하나하나 이름을 댔다. 스크루지가 아이들을 보고 왜 그렇게나 기쁨을 느꼈을까? 아이들이 지나쳐갈 때는 왜 냉정하기만 했던 눈이 글썽이고 심장이 두근댔을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이 갈림길과 샛길에서 헤어지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을 때 왜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스크루지와 무슨 상관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꺼지라고 해. 그게 스크루지에게 무슨 이득을 주었다고. 모두가 학교를 떠난 게 아니군. 친구들이 따돌리고 간 외로운 아이가 아직 남아있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안다며 흐느꼈다. 둘은 큰 길을 벗어나 기억의 생생한 좁은 길로 들어섰다. 이내 칙칙한 붉은색 벽돌 건물이 보였다. 작은 풍향계가 달린 돔 지붕 안에 학교종이 걸려 있었다. 거대한 건물이지만 이미 퇴락의 빛이 역력했다. 널따란 방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축축한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으며 창문은 깨지고 문은 썩어 있었다. 안에는 닭들이 날개를 활짝 펼친 채 꼬꼬댁거리며 돌아다녔고 마차용 차고와 헛간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건물 안도 더 이상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우물한 복도로 들어가 열린 문 사이로 들여다본 여러 교실은 비품들이 초라하고 냉기가 돌아 휑하기만 했다. 공기에선 흙냄새가 나고 바닥에선 싸늘한 공허함이 느껴지는 장소는 왠지 먹을 것은 그다지 없으면서 촛불만 잔뜩 밝혀 늘어놓은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복도를 지나 건물 뒤편에 있는 문까지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허전하고 쓸쓸해 보이는 긴 방이 나타났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널빤지 책상들이 늘어선 모습은 방을 더욱 황량해 보이게 했다. 그중 꺼져가는 난로불 옆 책상에 외로운 아이 하나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책상 한쪽에 앉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엾은 옛모습을 보며 울었다. 건물 안에 여운으로 남은 메아리 소리, 교실 벽 뒤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싸우는 소리, 쓸쓸한 뒷마당에 반쯤 녹은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축 처진 포플러의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탄식 같은 바람 소리, 텅 빈 창고 문짝이 할 일 없이 여닫히며 비걱거리는 소리, 난로 속 장작이 탁탁 타들어가는 소리까지 어느 하나 스크루지의 마음에 구슬피 와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제멋대로 눈물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없었다. 유령이 스크루지의 발을 툭 치더니 책 읽기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 스크루지를 가리켰다. 그 순간 갑자기 이국적인 옷차림의 남자가 놀랄 만큼 생생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창문 밖에 나타났다. 허리띠 위로 도끼를 차고 손에는 나뭇집을 한가득 진 당나귀 고삐를 쥐고 있었다. 아니, 알리바바잖아. 스크루지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늙은 알리바바. 그래, 맞아. 알아보겠어. 어느 크리스마스인가 저 외로운 아이가 홀로 쓸쓸히 남아있을 때 알리바바가 처음으로 찾아왔었지. 바로 저렇게 말이야. 가엾은 녀석. 발렌타인과 야생에서 자란 쌍둥이 동생 오슨도 저기 함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바스쿠스 성문 앞에 속바지 차림으로 쓰러져 자는 저 사람은 이름이 뭐더라? 유령님은 안 보이나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내던진 술탄의 마부도 있군요. 저기 거꾸로 처박혀 있잖아요. 저 꼴을 보니 고소하네. 제주제의 감히 공주님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다니. 원. 스크루지가 진심을 담아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희한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들었다면, 그리고 흥분해서 한껏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다면 런던 시내 동료 사업가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기 그 앵무새예요. 초록색 몸통과 노란색 꼬리, 정수리에 상추처럼 생긴 게 자라고 있는 그 앵무새가 있어. 로빈슨 크루소가 섬 주위를 항해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 녀석이 제 주인을 가엾은 로빈 크루소라고 불렀지. 가엾은 로빈 크루소, 어디 갔다 왔니? 로빈 크루소? 로빈 크루소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앵무새 녀석이 내는 소리였지. 오, 프라이데이잖아. 목숨을 구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작은 만으로 달리고 있어. 어이, 이봐, 여기 보라고. 그렇게 외친 스크루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돌연 기분이 바뀌어서는 옛날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가엾은 녀석이라고 다시 울었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스크루지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뭐가 말이냐?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젯밤 제 사무실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뭐라도 줘야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유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손짓하며 아까와 같이 말했다.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 그 말이 끝나자 어린 스크루지는 점점 더 자라고 교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졌다. 교실벽 널빤지는 오그라들고 창문에는 금이 가고 천장은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 외까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만큼이나 스크루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저 그게 정확하다는 것, 모든 일이 지금처럼 벌어졌다는 것, 다른 아이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러 집에 돌아가고 또다시 자신만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것만 알았다. 소년 스크루지는 책을 읽지 않고 낙담한 모습으로 교실 이곳저곳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쳐다보고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문이 열렸다. 스크루지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와 두 팔로 소년 스크루지의 목을 감싸고 여러 차례 입맞춤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오빠 라고 불렀다. 오빠를 집에 데려가려고 왔어. 사랑하는 오빠, 집에. 우리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니까. 소녀는 자그마한 두 손으로 박수를 치고 깔깔 웃느라 허리까지 구부리며 말했다. 내 귀여운 동생 펜, 집이라고? 소년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정말이라니까. 소녀가 잔뜩 신이 나서 말했다. 집으로 가는 거야. 아주 영원히. 아빠가 훨씬 다정해져서 지금은 집이 천국 같아. 얼마 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길래 오빠를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느냐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지 뭐야. 게다가 오빠를 데려오라며 나를 마차에 태워 보내셨고 이제 오빠도 어엿한 어른이래. 소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어 말했다. 여기 다시 돌아올 일은 절대 없을 거래. 우선 크리스마스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귀여운 꼬맹이 펜,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소년 스크루지가 감탄했다. 소녀는 박수를 치며 신이 난 듯 웃었고 오빠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닿지 않았다. 소녀는 다시 깔깔 웃으며 까치발을 들어 오빠를 꽉 껴안은 뒤 때를 쓰듯 문 쪽으로 끌고 갔다. 소년 스크루지는 싫은 기색 없이 동생을 따라갔다. 스크루지 군의 짐을 내리게, 저곳으로. 무시무시한 호통이 복도에 울리더니 선생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선생님은 사나운 표정으로 거들먹거리며 소년 스크루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악수를 청하며 스크루지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몸이 덜덜 떨릴 만큼 낯설고도 훌륭한 응접실한 오래된 우물 같은 구석자리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벽에 걸린 지도들과 창가에 놓인 청구의 및 지구의는 추위로 얼어붙어 하나같이 창백했다. 교장은 말도 안 되게 묽은 포도주와 말도 안 되게 묵직한 케이크 조각을 어린 남매에게 나누어 대접했다. 그러면서 비쩍 마른 하인을 불러 마부에게도 그 마실 것을 한 잔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 하지만 마부는 점잖은 신사선생의 후위는 감사하지만
혹시나 전에 맛본 것과 같은 술이라면 사양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러는 사이 소년 스크루지의 짐은 이륜마차 지붕 위에 꽁꽁 묶였다. 두 아이는 선생님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 마차에 올라 정원길을 신나게 달려 내려갔다. 마차 바퀴는 상록수 이파리에 내린 서리와 눈을 물보라처럼 털어내며 쌩쌩 달렸다. 바람 한 점에도 시들 것 같은 연약한 아이였지. 하지만 마음만은 참 넓었어. 그럼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유령님. 암요. 그렇지 않고 말고요. 스크루지가 힘주어 말했다. 어른이 된 후에 죽었지. 내가 알기로는 자식들이 있었고. 하나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맞아. 네 조카겠지. 스크루지는 마음이 불편하여 그렇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학교를 떠나자마자 어느새 번잡한 시내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그림자 같은 행인들이 오가고 그림자 같은 짐수레와 마차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 실랑이를 벌이며 실제 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온갖 다툼과 소란이 펼쳐졌다. 상점들이 단장한 모습을 보아하니 이곳 역시 크리스마스 때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어서 불빛이 환했다. 유령은 어느 큰 가게 앞에 멈춘 뒤 스크루지에게 그곳이 어딘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알다 마다요. 제가 일을 배운 곳인걸요. 둘은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연로한 신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이 워낙 높아서 신사의 키가 5cm만 더 컸다면 틀림없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을 법했다. 스크루지가 크게 흥분하며 외쳤다. 오! 페이윅 영감이네.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영감님께서 다시 살아나다니. 패주인 영감이 펜을 놓고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감은 두 손을 비빈 뒤 헐렁한 조끼를 고쳐 입고 발끝부터 자비로운 마음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흔들리도록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낭낭하면서도 굵고 쾌활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야호! 이보게들! 에버니저 딕!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한 스크루지가 동료 직원과 함께 활기차게 다가왔다. 딕 밀킨스입니다. 틀림없어요. 맹세코 그가 맞아요. 저랑 정말 죽이 잘 맞던 친구 딕입니다. 가엾은 딕, 오 세상에.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말했다. 야호! 이보게들! 에버니저 딕!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한 스크루지가 동료 직원과 함께 활기차게 다가왔다. 딕 윌킨스입니다. 틀림없어요. 맹세코 그가 맞아요. 저랑 정말 죽이 잘 맞던 친구 딕입니다. 가엾은 딕, 오 세상에.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말했다. 야호, 이보게들. 오늘 밤은 이만 퇴근하세.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딕, 크리스마스라니까. 에버니저, 그만 가게 문을 닫자고. 손뼉을 치면서 패직 영감이 소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감쪽같이 닫자고. 여러분은 이 두 친구가 가게 문을 어찌나 빨리 닫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하나, 둘, 셋에 덧문을 들어 밖으로 달려나갔고 넷, 다섯, 여섯에 덧문을 제자리에 끼웠으며 일곱, 여덟, 아홉에 빗장을 질러 고정한 다음 12까지 미처 새기도 전에 경주마처럼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잘했어. 패직 영감이 높은 책상에서 놀랍도록 민첩하게 깡충 뛰어내리며 외쳤다. 이보게들, 여기를 싹 치워서 널찍히 비워두자고. 힘내 딕, 서둘러 에번이죠. 싹 치우자.
폐지익 영감이 지켜보고 있으니 치우지 않을 것도 치우지 못할 것도 없었다. 상점안이 순식간에 정리됐다. 옮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영영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몽땅 치웠다. 바닥을 쓸고 닦고 램프 심지를 손보고 벽난로에 연료도 가득 채워 넣었다. 상점은 모두가 겨울밤에 기대하는 모습대로 아늑하고 따뜻하며 산뜻하고 밝은 무도회장으로 변했다. 악보를 든 바이올린 연주자가 등장하더니 높은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곳을 오케스트라 연주석 삼아 배탈이 50번은 난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음정을 조율했다. 패주익 부인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등장했다. 패주익 영감의 사랑스러운 새 딸도 활짝 핀 얼굴로 등장했다. 세 자매 때문에 애태우는 6명의 청년도 따라 들어왔다. 뒤이어 가정부가 제빵사 사촌과 함께 나타났고 조리사는 제 오빠와 절친한 우유 배달부를 데려왔다. 주인이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소녀는 여주인에게 귀를 잡아채인다는 이웃집 소녀 뒤에 숨어 들어왔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어떤 사람은 어색하게, 어떤 사람은 밀고 또 어떤 사람은 잡아당기며 온갖 모양새로 다양하게 등장했다. 모두가 한꺼번에 20쌍으로 짝을 지어 춤추러 나갔다. 두 손을 상대방 등 뒤로 반쯤 둘렀다가 빼고 무대 가운데로 갔다가 돌아오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정하게 짝지어 빙빙 돌고 또 돌았다. 선두로 나선 커플이 매번 엉뚱한 데서 턴을 도는 바람에 새로운 선두 커플이 그곳에 다다라 처음부터 춤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 모든 커플이 앞줄에 서게 되어 그들을 도울 끝자락 커플은 하나도 남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패직 영감이 춤을 멈추게 하려고 박수를 치며 나섰다. 잘했어. 바이올린 연주자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흑맥주통에 후끈 달아오른 얼굴을 풍덩 담갔다. 하지만 쉴 틈이 어딨냐는 듯 다시 등장하자마자 춤추러 나온 사람이 없는데도 곧장 연주를 시작했다. 마치 자신은 새로운 연주자이며 탈진하여 덕문에 실려 돌아간 이전 연주자를 압도해서 존재를 지워버리자고 작심한 사람이라는 듯 죽기 살기로 연주했다. 춤이 몇 차례 더 이어지고 벌금놀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춤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케이크가 나오고 와인 칵테일이 나오고 차갑게 식힌 큼지막한 구운 고기와 삶은 고기가 나오고 고기를 다져 넣은 민스파이와 맥주가 양껏 마실 만큼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저녁 최고의 순간은 구운 고기와 삶은 고기가 나온 직후에 찾아왔다. 여러분이나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알아서 제 할 일을 할 줄 아는 영악하고 약삭 바른 바이올린 연주자가 로저드 커벌리경이라는 춤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패직 영감이 부인과 춤을 추겠다며 무대로 나섰다. 그들에게 안성맞춤인 꽤 어려운 춤곡이었는데 20서너 쌍을 이끄는 선두로 나선 것이다. 뒤따른 이들은 적당히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기꺼이 춤을 추겠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우습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2배, 아니 4배 더 많았다 해도 패직 영감은 충분히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패직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부인에 대해 말하자면 배우자라는 단어가 지닌 모든 의미에서 남의 배우자가 될 만했다. 이 정도의 칭찬으로도 부족하다면 누구든 더 나은 표현을 알려주시라. 기꺼이 그 말을 사용할 테니. 패직 영감의 장단지에서 기분 좋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춤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달처럼 빛났다.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이어질지 아마 여러분은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아갔다가 물러나고 파트너의 두 손을 잡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한쪽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꼬불꼬불 나아가고 사람들이 두 손을 맞잡아 바늘기처럼 터널을 만들면 그 안을 통과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의 춤 동작을 마친 패직 영감이 두 발을 앞뒤로 번갈아 교차하며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그 동작이 하도 능숙해서
마치 두 다리로 윙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고 착지했다. 시계가 11시를 알리자 가족 모두회가 끝났다. 패쥐익 부부는 각각 문 양쪽에 서서 나가는 손님 모두에게 일일이 악수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인사를 건넸다. 수습 직원 둘만 남기고 모두가 떠나자 패쥐익 부부는 두 직원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흥에 겨운 목소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두 청년은 상점 뒤쪽 계산대 아래에 마련된 잠자리에 들었다. 스크루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과 영혼을 온통 빼앗긴 채 예전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정확했다. 모든 장면을 기억했고 모든 것을 즐기면서 기이하기 짝이 없는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스크루지는 예전의 자신과 되게 환한 얼굴이 다른 쪽으로 향한 뒤에야 비로소 유령의 존재를 떠올렸다. 머리 위 불빛이 선명하게 타오르는 유령은 스크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별것 아니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 말이다. 별것 아니라니요. 유령은 패주익 영감의 칭찬을 쏟아내는 두 직원의 대화를 잘 들어보라며 스크루지에게 손짓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다. 보아라, 그렇지 않느냐? 영감은 그저 너희 인간들의 대단한 돈 몇 푼을 조금 썼을 뿐이다. 아마 3파운드나 4파운드쯤 되겠지. 겨우 그 정도로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지요. 유령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스크루지가 말했다. 무의식 중에 현재가 아닌 과거의 자신이 되어 한 말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유령님. 패지익 영감에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힘도 불행하게 만들 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 편하게 혹은 고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힘이 말이나 표정 아니면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들에서 나온다고 칩시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이 베푸는 행복은 큰 재산만큼 가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을 멈췄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유령이 물었다. 별일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제 사무실 직원에게 한두 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스크루지가 제 소망을 밝히는 동안 과거의 스크루지가 등불을 껐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탁 트인 공간으로 나와 나란히 섰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서둘러라. 스크루지나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는 곧장 효과를 발휘했다. 스크루지는 또다시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어 인생의 절정기에 이른 모습이었다. 지금처럼 냉혹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주름은 아직이지만 근심과 걱정, 탐욕의 흔적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갈망과 탐욕 어린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그건 앞으로 스크루지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그곳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임을 알려주었다. 스크루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눈에 맺힌 눈물이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당신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군요. 정말 별것 아닌가 봐요. 다른 우상이 제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앞으로 그 우상이 저를 대신해 당신에게 힘과 위안이 되어준다면
슬퍼할 까닭은 전혀 없겠죠. 대체 뭐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요? 황금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공평함이군. 가난처럼 모진 것도 없는데 부를 원하는 건 역시 이렇게나 가혹하게 비난받다니. 당신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당신의 다른 바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단 한 가지 바람에 모두 묻혀버렸죠. 저는 당신이 가졌던 고귀한 열망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돈벌이라는 가장 큰 욕망이 당신을 집어삼켰고요. 안 그런가요? 여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영악한 인간으로 변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그게 어쨌다는 거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요? 우리의 약속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둘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에 맺은 언약이었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재산을 불릴 수 있으리라 믿었고요.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그 언약을 맺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땐 어렸잖소. 스크루지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금의 당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당신 자신의 감정이 말해줄 거예요. 저는 예전 그대로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일 때 약속했던 행복은 이제 우리가 둘로 쪼개졌다는 참담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네요. 그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당신을 놓아줄 수 있게 됐다는 걸로 충분해요. 내가 언제 놓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말로 한 적은 없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요? 달라진 심성, 달라진 영혼, 달라진 삶의 태도로 그랬죠. 삶의 큰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게 그랬고요. 제 사랑이 당신 눈에 가치 있어 보이던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만약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인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말해봐요. 저를 찾아다니고 제 마음을 얻으려 애썼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스크루지는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짐작이 옳다고 인정한 듯 했다. 하지만 애써 힘겹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군.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늘의 맹세코 그래요. 하지만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차렸어요. 당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저에게서 자유로웠다면 지창금 한 푼 없는 여인을 선택했으리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터놓는 사이라도 속으로는 모든 걸 이득이라는 잣대로 계산하는 당신이잖아요. 설령 당신 삶을 지배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그런 여성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에는 분명 후회할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나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으로요. 스크루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여인은 스크루지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다시 말했다. 이 일로 당신이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아주 잠깐일 거예요. 당신은 지난 추억을 기꺼이 잊을 테니까요. 아무 득도 안 되는 헛된 꿈이었다고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요.
부디 당신이 선택한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인은 스크루지를 떠났고 둘은 그렇게 헤어졌다. 유령님, 그만 보여주십시오. 이제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게 즐거우십니까? 하나 더 봐야 해. 스크루지가 괴로워하자 유령이 소리쳤다. 이제 그만요. 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나 냉혹한 유령은 두 팔로 스크루지를 꽉 잡고 다음 장면을 보라며 억지로 끌고 갔다. 둘은 다른 장면을 마주한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별로 크지도 근사하지도 않지만 안락한 분위기의 방이었다. 겨울 벽난로 곁에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는데 방금 보았던 옛 연인과 너무나도 닮아서 스크루지는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여쁜 부인이 되어 소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시끄러운 소리로 소란했다. 어수선한 마음의 스크루지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어느 시 구절 속 축복받은 가축무리와는 다르게 한 명처럼 움직이는 40명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40명처럼 각자 법석을 떨고 있었다. 덕분에 방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부인과 소녀는 오히려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란을 즐겼다. 이내 소녀도 아이들의 장난에 끼어들었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어린 산적들에게 금세 약탈당하고 말았다. 저 어린 무리에 낄 수만 있다면 내주지 못할 게 뭐가 있으랴. 하지만 결코 저 아이들처럼 무례하게 굴지는 못했으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 소녀의 따아내린 머리를 헝클이거나 잡아뜯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 작고 소중한 신발을 잡아채 벗기지 않았으리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맹세코. 저 악동 녀석들처럼 장난삼아 누나의 허리를 끌어안는 일은 또 어떻고. 그랬다가는 허리에 두른팔이 쭉쭉 늘어나서 다시는 곧게 펴지지 않는 벌을 받아 마땅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컨대 소녀의 입술만큼은 진정 만져보고 싶었다. 질문이라도 던져서 그 입술이 열리기를 바랐고 가만히 내리뜬 눈의 속눈썹을 얼굴을 붉히지 않은 채 바라보고 싶었고 손가락 한마디 길이만치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며 아름답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풀어보라 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저 아이들처럼 가벼운 특권을 누리면서도 소녀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한바탕 요란을 떨며 우르르 몰려갔다. 그 바람에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소녀도 환한 얼굴 그대로 떠밀려가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장난감과 선물 꾸러미를 잔뜩 짊어진 짐꾼과 함께 집에 도착한 참이었다. 곧이어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옥신각신하며 무방비 상태의 짐꾼에게 공격이 가해졌다. 아이들은 의자를 사다리 삼아 짐꾼의 몸을 타오르며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 뒤지는가 하면 갈색 종이로 감싼 꾸러미를 빼앗고 넥타이 모양의 목도리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목에 매달려 등을 마구 때렸다. 심지어 억누를 수 없는 애정을 표현하며 마구 발로 차기까지 했다. 선물 꾸러미 포장을 벗길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며 탄성을 내질렀는지. 그 틈에 아기가 장난감 프라이팬을 입에 넣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나무 접시에 장식된 가짜 칠면조를 집어삼켰다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걸 알고 모두가 크게 안심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감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흥분된 분위기는 거실을 벗어나 계단을 하나씩 오른 뒤 꼭대기층 침실에 다다라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제야 모든 게 차분히 진정되었다는 말로 이 이야기는 충분할 것이다. 스크루지는 거실에 남은 이 집의 주인이 자기 어깨에 사랑스럽게 기댄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옛 연인 못지않게 우아하고 앞날이 반짝이는 저 소녀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다면 매서운 겨울날 같은 자신의 삶에 봄날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스크루지의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벨, 오늘 오후에 당신의 옛 친구를 봤소. 남편이 미소 띤 얼굴로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요? 알아맞혀봐요. 당신도 참,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이 웃자 따라웃던 부인은 곧장 뒷말을 덧붙였다. 스크루지 씨군요. 스크루지 씨 맞아요. 그 사람 사무실을 지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촛불까지 켜두어서 보지 않을 수 없었소. 동업자가 숨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로 누워 지낸다던데 그래서인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지. 유령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감정이 북받친 스크루지가 목이 메어 소리쳤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일을 그대로 비추는 환영일 뿐이라고 말했을 텐데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니 나를 탓하지 마라.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스크루지는 괴로워하며 유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유령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스크루지가 보았던 모든 얼굴들이 조각조각 다 들어있었다. 스크루지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유령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벌였다. 내게서 떠나. 돌아가게 해달란 말이야. 날 괴롭히지 말라고. 유령은 스크루지의 공격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띄게 저항하지도 않았다. 이 다툼을 몸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크루지는 몸싸움하는 중에 유령의 정수리 빛이 어느 때보다 밝고 높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스크루지는 자신에게 작용하는 유령의 힘이 불빛과 관련 있지 않을까 어렴풋하게 짐작하면서 촛불 소등용 모자를 유령의 머리에 덮어 씌우고 꽉 눌렀다. 유령이 모자 안에서 고꾸라졌다. 그러면서 유령의 온몸이 모자 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눌러도 빛을 전부 가릴 수 없었다. 홍수라도 난 것처럼 모자와 바닥 사이로 끊임없이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완전히 녹초가 된 스크루지는 억누를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있음을, 게다가 자신이 지금 침실에 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스크루지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유령의 모자를 한 번 더 꽉 누르고 비틀비틀 침대로 걸어가 곧장 깊은 잠 속으로 골아 떨어졌다.